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출근길에 오르셨거나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아주 뜨겁고 묵직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그 강현규 저자가 2026년에 펴낸 신간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종이라는 그 어린 왕의 비극을 딱 떠올릴 때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수양대군의 비정함이라 사육신의 충절, 그런 것들이죠. 맞아요. 삼촌인 세조가 조카의 왕위를 뺏어버린 그 무서운 권력, 아니면 피를 토하며 죽음으로 절개를 증명한 영웅들의 화려한 충성심 말이죠.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미션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책이죠. 우리는 거창한 정치적 대의명분이나 단판 승부로 끝나는 화려한 절개가 아니라 그 무서운 권력이 강요하는 망각에 맞서서 끝내 저버리지 않았던 의리의 일상, 그리고 그 차가운 시대를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의 온기를 파헤쳐볼 겁니다. 이 자료가 진짜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이 책은 공식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 즉 민초들의 기억 속에서 600년을 살아남은 평범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가족에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멸문지와의 공포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낸 비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참 요즘처럼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철저하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게 미덕이 된 지금, 600년 전에 이 고단하고 묵묵한 의리가 대체 당신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1457년으로 돌려서 한양의 동쪽 청계천 한우에 있는 돌다리 위입니다. 훗날 영도교라고 불리게 되는 바로 그곳이죠. 아, 참 가슴 아픈 이별의 장소네요. 맞습니다. 17세의 소년왕 단종과 18세의 정순왕후 송씨가 마지막 작별을 하는 순간입니다. 주변은 칼을 찬 군사들로 겹겹이 막혀 있고 두 사람은 소리내서 엉엉 울 수도 없었어요. 울음조차 꼬투리가 돼서 서로에게 화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왕비라는 자리가 사실 평생 궁고를 벗어날 수 없는 감금과도 같은 삶인데 이제는 그 울타리마저 깨지고 평민으로 강등돼서 완벽한 고립 속으로 내던져진 겁니다. 단종도 영월 청룡포라는 완벽한 자연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유백기를 몰래 뒤따랐던 여인이 나옵니다. 궁녀 매화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인데요. 나중에 단종이 승하했을 때 유배지에 남아있던 동류시녀 3명은 영월 동망봉 아래 강물에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합니다. 삼궁녀 바위라고 부르잖아요. 당대에는 그게 가장 명예로운 선택이었죠. 네, 그런데 매화는 그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혼자 살려고 도망쳤다는 끔찍한 손가락질을 다 감수하면서 발길을 돌려 향한 곳이 바로 정순왕후가 유폐되어 있던 정업원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청룡포에서 단종이 매화에게 건넨 작은 물건에 있습니다. 바로 보랏빛 비단 주머니였죠. 단종이 당부합니다. 나는 여기서 못 나가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달라 이렇게요. 아,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맞습니다. 매화는 죽음이라는 일회성 선언 대신 지독한 일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세조의 집요한 회유책을 매화가 온몸으로 막아냈다는 거예요. 회유책이요? 정순왕 왕후한테 쌀 주고 집 주려고 했던 그거 말씀이시죠? 네, 얼핏 보면 동정 같지만 사실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조카를 죽였다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전임왕의 부인을 내가 이렇게 거둔다라는 정당성을 얻으려 한 거죠. 폐위된 왕비가 그 쌀을 먹는 순간 세조의 찬탈은 묵인되는 거니까요. 와, 쌀 한 가마니에 그런 소름 돋는 정치적 계산이? 그래서 매화가 정업원의 문지기이자 방패가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이 베푸는 시해를 단호하게 쳐냈죠. 그러려면 당장 굶어 죽지 않게 끼니를 새겨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남편 죽인 원수 쌀은 안 먹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매화가 숭인동산 삐탈에 자주동샘까지 매일 가서 물을 퍼옵니다. 그리고 옷감에 보랏빛으로 물을 들이는 아주 고된 노동을 시작하죠. 역적집안 물건이라고 침뱉는 시장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여가며 푼돈을 벌어 왕비를 먹여 살린 겁니다. 자그마치 64년을요. 64년이요.
세상에. 기록에 보면 매화의 손톱이 늘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청령포에서 17세 소년이 쥐어준 그 약속의 증거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처절한 생존의 증거죠. 정순왕후의 매일 아침 의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된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뒤편 만경대 바위에 올라가서 단종이 묻힌 영월, 즉 동쪽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이 행위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존엄을 지켜낸 유일한 저항이었다고 봅니다. 모든 걸 뺏겼지만 동쪽을 향해 이마를 바닥에 대는 그 행위 하나만큼은 세조도 통제할 수 없었던 완벽한 자유였던 거죠. 결국 1521년에 82세로 세상을 떠나고 무려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돼서야 복위가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매화와 정순왕후의 이 64년이라는 고단한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눈 딱 감고 죽는 것보다 더 무겁고 징글징글한 을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 무거운 질문을 안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 관풍원의 팽팽한 밤입니다. 사약이 내려온 그 밤이군요. 네, 금부도사 왕방연이 차마 사약을 못 내밀고 마당에서 엉엉 우열하고 있던 바로 그 밤이요. 근데 그 방운 안에서 17세 소년 왕의 곁을 끝까지 지킨 건 환관 안신이었습니다. 안신의 행동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밖에서는 왕방연이 통곡하고 있었지만 안신은 그 밀실 안에서 우는 대신 왕의 흔들리는 어깨를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낡은 수건으로 왕이 흘린 마지막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죠. 같이 울어버리면 왕이 더 무너질까 봐 꼭 참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약을 마시고 쓰러졌을 때 도끼운에 뻣뻣해져가는 왕의 손가락을 제 가슴품에 넣어서 그 온기로 녹여가며 깍지를 끼워줍니다. 이건 단순한 충성을 넘어선 마치 아버지 같은 부성애적 헌신이자 가장 세심한 실무적 보필이었어요. 아, 뻣뻣해진 손가락을 자기 가슴에 품다니 진짜 먹먹하네요. 그런데 방 안에서 안신이 그렇게 마지막 온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둠 속 강가에서는 또 다른 결단이 벌어집니다. 영월 관아의 호장, 엄흥도라는 인물이죠. 실무 책임자였죠. 네, 행정서류로 단종을 감시해야 했던 공무원인데 시신을 수습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 입혀드리려고 지어둔 수의를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가족들이 말리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이러고 나가요. 그 한겨울 동강의 차가운 물살을 직접 헤치고 들어가서 시신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젖은 시신을 업고 어둠 속을 걷다가 누군가와 딱 마주치죠. 아빠 그 환관, 네. 관신이요. 네. 권력의 눈먼 자들이 다 도망친 밤에 홀로 주군을 기다리던 안신이 어뭉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옥관자, 연적, 자작시, 놀이개 같은 유품을 넘겨주며 묻어달라고 부탁하죠. 두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무언의 연대를 나눈 겁니다. 이것을 더 큰 시대적 맥락과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뭉도의 선택은 어떤 숭고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기에 해야 할 도리였어요.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눈 덮인 동을지산 비탈에 봉분도 없이 왕을 몰래 묻고 가족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해야 했으니까요. 처연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상 없는 자리에서 사람의 도리만으로 누군가의 곁을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매화, 안신, 어몽도처럼 사적인 온기와 의리를 지킨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가시울타리 안에서 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렸던 사람,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공적인 의리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죠. 금성대군은 세조의 하사품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 동력은 친형 문종의 절박한 유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단종에 대한 깊은 신뢰가 컸습니다. 조카에 대한 신뢰요? 네, 단종이 어릴 적 알아누웠을 때 금성대군이 약탕관을 직접 다리며 병간호를 했거든요. 그때 어린 조카가 그 혼란 속에서도 왕의 예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키는 걸 본 겁니다. 조선시대 지식인에게 예법은 곧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단순히 예의가 바르다 이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과 시스템을 수호하려는 선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금성대군을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것도 위리안치, 그러니까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에 가둬버리는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금성대군은 그 좁은 방에서 순흥 부사 이보훔을 설득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금 장부로 위장한 밀지를
울타리 구멍으로 주고받으며 군사 동원을 계획하죠. 장부로 위장해서 네, 게다가 보부상 조직을 통해서 은밀하게 전국으로 경문들을 퍼뜨렸어요. 치밀한 물류저항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와, 그 가시 울타리 안에서요. 근데 안타깝게도 발각이 되고 말죠. 관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금성대군이 아궁이에 마지막 경문과 명단들을 몽땅 불태워버리잖아요. 동지들을 지키려고요. 하지만 세조의 보복은 참혹했습니다. 수능이라는 고을 자체를 행정적으로 말살하고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도륙했죠. 이게 바로 정축지변입니다. 피가 죽게천을 따라 10리나 흘렀다는 그 끔찍한 사건이군요. 결국 금성대군도 32세 나이로 안동 옥사에서 사약을 받으며 정통성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흥부나 성산문 같은 사육신들도 시뻘건 인두와 쇠꼬챙이 앞에서도 자신의 문장과 신념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이분들의 공적인 의리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의리는 민초들의 기억으로 전승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 책의 인물들은 권력이 강요하는 망각에 맞서 끝까지 기억하고 인간의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이 자료를 깊이 파보는 게 단순히 과거의 충성심을 배우자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철저히 이해타산으로 계산되는 현대사회에서 매화의 그 고단한 노동, 안신이 눈물 닦아준 큰 낡은 수건, 어몽도의 위험한 강물 횡단이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에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의 삶에 대입해볼 만한 묵직한 가치들이죠. 이 자료를 덮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시신을 묻고 야반도주에서 평생 신분을 숨긴 채 살아야 했던 어몽도의 어린 자식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 그 후손들. 자신들의 뿌리가 뭔지, 왜 이렇게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지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대물림 되었을 그 기나긴 침묵의 세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선택한 극한의 도리가 몇 세대에 걸친 가문의 정체성을 그토록 무거운 그림자로 짓눌렀을 때 그 후손들은 240년 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자신들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뒤에 숨겨진 개인의 침묵이라는 형벌. 당신이라면 이 묵직한 유산을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각자의 삶에 비추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